자, 이제 계약법 강론해 가지고 이제 매매죠. 교재 512페이지입니다. 요 매매가 좀 특이해요. 굉장히 또 많이 나올 것 같으면서도 또 의외로 또 뭐 안 나오기도 하는 것 같고, 두 문제 정도, 두 명도. 그래서 두 문제 정도 출제되고 있고요. 또 나오는 부분이 또 특별히 또 정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이것도 확실하게 내 거로 만드시면 충분히 문제를 맞힐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서설 나와 있는데요. 563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첫 번째 주의할 점이요. 매매 객체는 재산권입니다. 물건이 아니에요. 그죠? 다시 말하면 토지나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거래하는 거 물론 매매지만 재산권이 객체이기 때문에 지상권이다, 채권이다, 뭐 전세권이다, 이런 모든 권리를 거래하는 것도 다 뭐가 돼요? 매매가 됨을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낙성계약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재산권을 이전해야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하기로 뭐만 하면요? 약정만 하면 성립하고요. 상대방이 그 대금을, 세 번째 주의할 점은 재산권의 대가는 반드시 대금 금전이어야 합니다. 만약에 그 대가가 금전이 아니라 또 다른 재산권이라면 그것은 매매가 아니라 교환입니다. 매매가 되려면 반드시 대가는 뭐 해야 돼요? 금전이어야 하는 거죠. 요 세 가지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나온 성질이 그런 뜻이고요. 이번 매매 성립해가지고 낙성계약이니까 쌍방 간에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청약이 있고 그에 관한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되는데, 우측에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매매 예약이 나와요. 일단 너희는 본 계약을 미리 체결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예약이라고 하는데, 종류가 총 4가지가 있어요. 기억, 예약함으로써 승낙해 줘야 될 의무가 생기는데, 이 의무가 한쪽 편에만 있으면 편무예약, 승낙해 줘야 될 의무가 양쪽 모두에게 있으면 쌍무예약이고요. 또 예약을 함으로써 일방적으로 본계약을 형성시킬 수 있는 예약 완결권이라는 권리가 성립될 수가 있는데, 이러한 예약 완결권이 한쪽 당사자에게 있으면 일방예약, 양쪽 당사자 모두에게 있으면 쌍방예약이에요. 물론 어떤 종류의 예약이 된지는 예약하기 나름이죠. 만약에 예약하면서 승낙할 의무가 있는데 한쪽 편에만 있습니다, 이렇게 예약하면 뭐예요? 편무예약,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근데 문제는 우리는 예약은 많이 하죠. 식당 갈 때도 예약하고, 뭐 콘도 갈 때 예약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예약하긴 하지만 어떤 종류의 예약인지는 특별히 정하지 않죠. 그러면 넷 중에 원칙이 필요한데 뭐가 원칙이겠어요? 일방 예약이 원칙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자, 제가 주말에 콘도 가려고 해요. 전화해가지고 안녕하세요, 저 콘도 가려는데 방 있나요? 있대요. 그래서 제가 갑니다, 예약을 했어요, 그죠? 예약을 하면, 예약하고 갔으니까 제가 가가지고 저희 왔습니다, 방 주세요 라고 하면 반드시 뭘 줘야 돼요? 방을 줘야죠. 저에게 일방적으로 본계약을 형성시킬 수 있는 뭐가 있는 거예요? 예약 완결권이 저에게는 있는 거죠. 콘도에서는 없죠. 제가 안 가면 그만인 것이지 그쪽에서 와서 빨리 자세하면 무조건 자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따라서 예약 완결권은 원칙적으로 누구에게만요? 한쪽 당사자에게만 있는 무슨 예약인 거예요? 일방 예약인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끝나고 저녁 먹기로 했어요. 식당에 전화해가지고 이거 학원인데요, 우리 20석 자리 좀 예약합시다. 예약했거든요. 예약하고 가면 저희 왔습니다, 음식 주세요 라고 하면 무조건 줘야죠. 왜요? 예약을 했으니까. 근데 우리가 안 가면 그만인 것이지 그쪽에서 아저씨 빨리 술 먹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무조건 술 먹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다시 말하면 예약 완결권은 누구한테만요?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지 식당 아줌마에게 있는 것은 아니니까 무슨 예약이 원칙인 거예요? 일방 예약이 원칙인 거죠. 따라서 교재가
3에서 뭐가 나옵니까? 일방예약이 나오죠. 의는 일방적으로 본계약을 형성시킬 수 있는 형성권을 우리가 뭐죠? 예약 완결권이라고 하고요. 넘겨보시면 박스 밑에 니은번에서 예약 완결권에서 A번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거니까 뭐라고요? 형성권이란 말이 나와 있고, 니은번 양도할 수 있죠. 다시 말해 우리가 안 가면 다른 사람 대신 가면 되잖아요. 그죠? 콘도도 마찬가지고 극장 예매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말하면 예약 완결권은 양도할 수가 있고, 또 형성권이니까 상대방으로부터 뭘 받을 필요 없어요? 승낙받을 필요가 없고요. 디귿번, C번, 만약에 이 예약 완결권이 부동산에 대한 권리라면 가등기라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 하나 추가로 기억하시면 되고요. 디귿번, 존속기간, 형성권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립니다. 끝. 이게 전부예요. 자, 예약을 하면 한쪽 당사자에게만 예약 완결권이 있는 뭐가 원칙입니까? 일방 예약이 원칙인데, 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이다. 따라서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거고요. 만약 예약 완결권이 부동산에 대한 권리라면 뭐 할 수 있습니까? 가등기할 수가 있고요. 형성권이니까 소멸시효 걸리는 것이 아니라 뭐죠? 제척기간에 걸린다까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끝이에요. 그 다음 이제 하단에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죠? 계약금. 중요한 게 나왔죠. 계약금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요? 시험 문제 무조건 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매매에서는 반드시 두 문제를 낸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두 문제가 반드시 나오는데 그중에 한 문제가 뭐예요? 계약금이에요. 일단 우측에 보시면 계약금 계약 성질해가지고 요물계약이다. 기억나시죠? 자, 우리가 매매계약은 낙성계약이고 계약금 계약은 뭐예요? 요물계약이라는 말 속에 매매계약과 계약금 계약은 별개 계약이에요. 물론 매매계약이 추된 계약이고 계약금 계약은 뭐죠? 종된 계약이겠죠. 따라서 매매 계약이 있어야 무엇도요? 계약금 계약이 존재할 수는 있지만 별개의 계약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하단에 보시면 이제 성립식이 나오고 3번 계약의 이행과 계약금의 반환이 나와요. 자, 이건 어떤 문제냐면 계약금이 일종의 보증금자 성격도 있기 때문에 계약이 완전히 다 끝나게 되면 돌려줘야 됩니다. 실무적으로 어떤 식으로 돌려주고 있냐면 잔금에 충당하는 방식으로 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잔금에 충당하니까 계약금은 안 돌려준다 이런 게 아니라 계약금은 돌려주는데 어떻게 돌려주겠다고요? 잔금에 충당하는 방식으로 돌려주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양가를 3번에서 계약금의 종류가 나오죠. 이건 잘못된 거예요. 종류를 가입해 버리시고 성질로 바꾸세요. 다른 말로 하면 기능. 자, 지금 뭘 설명드릴 거냐면 계약금의 종류를 설명드리는 것이 아니라 계약금의 성질 기능은 설명드리는 겁니다. 이거를 종류로 이해하시면 완전 삼천포가 돼요. 자, 보세요. 계약금은 어떤 성질, 어떤 기능을 수행하느냐. 첫째, 증약금적 기능을 수행합니다. 지금 뭐 하는 거죠? 계약금을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증약금이라는 말은 뭐냐면 계약이 체결됐음을 증거하는 금전이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증약금적 기능은 모든 계약금에 예외 없는 공통된 성질이에요. 공통된 기능이에요. 따라서 계약금이 수수가 된다면 반드시 무슨 기능은 수행하게 돼요? 증약금적 기능은 반드시 뭐 하는 거예요? 수행하는 거예요. 두 번째, 교재와 순서 좀 달라요. 계약금이 해약금으로서의 기능, 성질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해약금이라는 말은 뭐냐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금전이란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매매 계약을 하면서 계약금 안 줬어요. 그러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죠. 그죠? 근데 만약에 계약금을 줬다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지할 수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그 계약을 뭐 할 수 있게 해준 거예요? 해제할 수 있게 해준 거죠. 이런 기능이 뭐라고요? 해약금적 기능이에요. 자, 해약금적 기능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준 사람은 일반적으로 매수인이겠죠.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일반적으로 매도이겠죠. 100 2배를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유의하실 것은 해약금에 의한 해제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행 착수 전까지만 해제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는데요. 우리 판례는 이행 착수 시기에 대해서 중도금 지급 시로 봅니다. 따라서 중도금이 지급됐다면 더 이상 계약금을 이유로 계약을 뭐 할 수 없어요? 해제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해제를 하게 되면 계약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 실효가 된다는 점은 일반적 해제와 같아요. 다만 이행 착수 전 이행한 것이 없기 때문에 원상회복 문제 발생하지 않고요. 또 해약금에 의한 해제는 뭐하고 상관이 없죠? 채무불이행과 상관이 없는 거니까 별도로 무엇도 청구하지 못해요. 손해배상도 청구하지 못합니다. 끝이에요. 이게 다예요. 이게 다. 매수인한테. 그렇죠. 계약금을 해지하려면. 왜냐하면 내 계약금 5천만 원 받았어요? 5천만 원 주면 쌤쌤인데 안 되지. 2배를 줘야죠. 이해되시죠? 그죠? 2배 줘야죠. 됐죠? 됐죠? 그죠? 끝이에요. 그 다음에 해약금은 계약금이 수행하는 원칙적 기능입니다. 따라서 별말 없이 계약금이 수주가 되면 뭐로 추정해요? 해약금으로. 그럼 여기서 조심할 게 있어요. 자, 증약금적 기능은 모든 계약금의 공통된 성질. 그죠? 해약금적 성질은 뭐죠? 원칙적 성질이란 말은 계약금이 수수가 되면 계약금은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증약금, 해약금 두 가지. 무슨 말 아시겠어요? 이거를 종류로 이해하시면 증약금이라는 게 따로 있고 해약금이라는 게 뭐예요? 따로 있다라고 이해하시니까 이게 뭐예요? 종류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죠? 이해되시죠? 그죠? 계약금이 수수가 되면 일단 계약금은 어떻게 해요? 증약금, 해약금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뭐예요? 원칙인 거예요. 세 번째, 계약금이 위약금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도 있어요. 위약금이라는 말은 뭐냐면 계약이 위반됐을 때를 대비해서 교부되는 금전이고요. 위약금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째, 손해배상 예정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위약금이 손해배상 예정인데 계약을 위반하게 되면 계약금을 뺏겨요. 뭐로써요? 손해배상으로서. 따라서 계약금을 뺏기면 뭐 한 거죠? 손해배상을 한 거니까 별도로 또다시 추가적으로 뭐 할 필요는 없어요? 손해배상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만약에 위약금이 위약벌로서 교부가 됐다면 이때는 계약을 위반하게 되면 계약금을 뺏긴다는 점은 손해배상하고 마찬가지인데 벌이죠. 계약금을 뺏긴 건 뭐예요? 벌로서 뺏긴 거예요. 아직 뭘 안 한 거예요? 손해배상을 안 한 거예요. 따라서 위약벌인 경우에는 계약금도 뺏기고 별도로 손해가 있다면 무엇도 또 해줘야 돼요? 손해배상도 해줘야 됩니다. 자, 계약금이 위약금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려면 반드시 특약이 존재해야 됩니다. 위약금으로 한다는 특약은 있지만 손해배상 예정인지 위약벌인지 정하지 않으면 우리 판례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 예정으로 봅니다.
자, 왔어. 다 했어요. 다 한 겁니다. 자, 보자고요. 자, 계약금을 주면서요. 위약금으로 한다는 특약을 했어요. 근데 그 계약금은 증약금, 해약금, 위약금 세 가지 기능을 수행하는 거예요. 만약에 계약금을 주면서 위약금을 한다는 특약을 안 했어요. 그러면 계약금은 뭐예요? 증약금, 해약금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계약금의 종류를 공부한 게 아니라 계약금의 성질과 역할을 공부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위약금이라는 거 없는 거예요. 오로지 뭐만 있는 거예요? 계약금만 있는 거예요. 됐죠? 자, 교재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렇게만 해도 실제로 시험이 까다롭게 나오면 틀려. 그래서 연습을 좀 해보자고요. 연습을 해보는데요. 이것도 엽기적이에요. 엽기적이. 한번 보세요. 교재 한번 쭉 읽어보시면 판례 같은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죠? 보시는데 엽기적 보세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데 을과 만나가지고 2억의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 을이 갑에게 계약금을 얼마 줬겠어요? 2천만 원을 준 거죠. 그리고 계약금을 주면서 이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는 뭘 했어요? 특약을 했어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럼 이제 계약금은 어떻게 해요? 증약금, 해약금, 위약금 세 가지 기능을 수행하는 거죠. 자, 중도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이 됐는데 을이 뭘 알게 됐냐면 잘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지할 수 있겠죠. 근데요, 어떤 행동을 하냐면 지 혼자만 생각을 해. 아이씨, 그지같이 계약금 날렸네. 혼자 생각하고 막 부부싸움하고 막 소주 마시고 이씨 2천만 날렸네. 지 혼자만 생각하는 또라이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면 지 혼자만 생각하면 갑이 을에게 중도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 주지 않으면 갑이 2천만 원을 뺏어가요. 몰취해버려요. 왜요? 위약금에 관한 뭘 했어요? 특약을 했기 때문에 이 계약금은 무슨 기능도 있는 거예요? 위약금적 기능도 있는 거죠. 따라서 중도금 주기로 한 날 안 주면 계약을 위반하면 계약금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뺏어갈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고 나서 갑일에게 중도금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갑이 을의 계약금 2천만 원을 뺏은 것은 무슨 기능이 발휘된 거예요? 위약금적 기능이 발휘된 거지 해약금적 기능이 발휘된 게 아니잖아요. 을이 뭐 하고 있었어요? 지 혼자만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계약이 뭐 된 건 아니에요? 해제된 건 아니니까 갑은 을에게 계속해서 중도금 달라고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때 을이 부랴부랴 나 계약금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하겠다라고 을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 왜요? 갑이 이미 2천만 원을 뺏어갔어요. 그래서 이제는 포기할 계약금이 없는 상태야. 뭐가 꼬인 거예요? 잘못 산 것 같으면 반드시 어떻게 해요? 말로 하든 문자로 하든 나 계약금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하겠다라고 명백히 뭘 해줘야 돼요? 해줘야 돼요. 안 했는 바람에 위약금 특약 때문에 갑의 계약금을 뺏어간 것은 계약이 해제된 것이 아니라 위약금적 기능이 발휘됐기 때문에 계약이 아직도 뭐 한 거예요? 유효한 거고요. 이제 을은 계약금을 뺏겼기 때문에 더 이상 포기할 계약금이 없는 상태니까 이제는 더 이상 나 계약금 포기하겠다라고 계약을 뭐 할 수 없어요? 해제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셔야 되겠죠? 이거 이해 안 되시면 나중에 큰일 나. 이게 이해 안 되면은 부동산 하다가 집 다 들어먹어요. 이게 조심하셔야 돼. 됐죠? 자, 그럼 이제 을은 어떻게 해요? 중도금 줘야죠. 중도금 줬어요. 중도금도 줬고 잔금까지 다 줬어요. 그래도 갑은 을에게 이전 등기를
안 해줍니다. 잔금까지 다 줘도 이제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약금은 돌려준다 그랬죠. 어떻게 돌려준다고요? 잔금에 충당하는 방식으로. 충당할 계약금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뺏겼거든. 그러니까 을은 추가로 또 얼마를 또 줘야지만요. 2천만 원을 줘야지만 이전 등기해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시험 문제 잘 내냐면은 우리는 위약금에 대한 정확한 개념도 모르고 별 생각 없이 위약금 한다 이렇게 자꾸 이렇게 특약을 맺는 게 관행적으로 되어 있어요. 항상 법은 아는 사람에게 뭐 하게 되어 있어요? 당하게 되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요 세 가지는 계약금의 종류가 아니라 계약금의 성질, 기능이라는 거 반드시 뭐 하셔야 돼요?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래야 문제 풀고 결론이 이상하게 되더라도 문제를 뭐죠? 풀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끝입니다. 그죠? 참 신기하죠. 그죠? 그러니까 별거 없이 생각하고 이루어졌던 행동들이 치명적인 문제를 뭐 할 수 있어요? 야기할 수 있다는 거니까 조심하시 바라고 정리하는 의미에서 이제 기출문제 풀어보면 돼요. 자, 518페이지입니다. 518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문제가 나오죠. 장년도 문제죠.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계약금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해약금으로 추정된다. 맞죠? 왜요? 해약금적 기능은 뭐예요? 원칙적 기능이니까요. 2번 매매 해약금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대차에도 적용된다. 이런 거 나오면 힘드나요? 유상계약의 가장 전형적인 게 뭐예요? 매매이기 때문에요. 매매에 관한 모든 민법 규정은 모든 유상계약에 다 준용이 돼요. 그래서 2번은 뭐죠? 맞는 거죠. 3번 해약금에 기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원상회복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맞죠? 이행 착수 전 이행한 것이 없기 때문에 해약금을 이뤄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무슨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원상회복 문제가 생기지 않죠. 4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기억나시나요? 유동종 무효인 상태에서 계약금 계약은 뭐라고요? 유효하다고 배웠죠? 그죠? 이건 여기가 아니라 뭐예요? 미부성칙이에요. 따라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X. 거래 허가를 받은 것은 이행 착수가 아니에요. 이행 착수가 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중도금 지급이. 무슨 말 아시겠어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중도금이 지급돼야 돼요. 그죠? 따라서 아무리 거래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아직 중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계약금을 위한 해제가 가능하니까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5번 계약금만 수령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계약의 이행을 채구하고 매매 잔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맞아요? 왜 맞아요? 중도금 지급했단 말이 없잖아요. 앞에 뭐라고요? 계약금만 수령한이라고 나왔잖아요. 이해되시죠? 다시 말하면 중도금이 지급됐다면 계약금을 이뤄 계약을 뭐 할 수 없어요? 해지할 수 없지만 계약금만 지급된 상태라면 계약금을 이뤄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지할 수가 있는 거니까 5번은 뭐죠? 맞는 지문이죠. 이해되시죠? 그죠? 자, 이거를요. 교재도 마찬가지인데 뭔가 자꾸 개별적인 판례들을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죠? 가장 기본적인 건 뭐예요? 이행 착수 전까지만 해지할 수 있는데 이행 착수를 뭐로 본다고요? 중도금 지급으로 본다. 따라서 아직 중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당연히 해약금을 이뤄 계약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해지할 수 있는 거고 이미 중도금이 지급됐다면 계약금을 이뤄 계약을 뭐 할 수 없어요? 해지할 수 없다는 논리인 거죠. 끝입니다. 그 다음 우측에 5번 계약의 비용은 반씩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4번 매매 효력해서 매도인의 의무에서 1번 매도인은 재산권을 이전해 줄 의무가 있는데 넘겨보시면 복잡하게 나와 있지만 너무나 당연한 얘기 나와 있고요. 신경 쓸 것은 뭐냐면 2번 해가지고 과실의 기속이 나와요. 이 과실의 기속에 대해서는 지문으로 아주 잘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정리하시되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인도하기 전이에요. 그러면 누가 점유하고 있어요? 매도인이 점유하고 있으니까 매도인이 과실을 수취해요. 인도 후에는 누가 점유하고 있어요? 매수인이 점유하고 있을 테니까 매수인이 뭘 수취해요? 과실을 수취해요. 그 대신 대금에 대한 이자는 지급해 줘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죠? 조심할 것은 뭐 가지고 따져요? 인도원을 가지고 따져요. 예외가 있습니다. 우리 판례는 인도 받기 전에 대금 지급이 완납이 됐다면 그 후에는 매수인이 과실을 수취합니다. 끝. 인도 받기 전에는 매도인이 과실을 수취하고요. 인도 후에는 누가요? 매수인이 과실을 수취하고 그 대신 먼저 해야 돼요? 대금의 이자는 주고요. 그 다음에 인도 받기 전이라도 대금 지급을 완납했다면 누가요? 매수인이 과실을 수취하게 됩니다. 끝이죠, 그죠? 이해되시죠? 뭐 예를 들어야 돼? 예를 들어가지고 닭이 있어요. 닭을 팔고 사기로 매매 계약했어요. 근데 그 닭이 아침마다 달걀을 낳아요. 인도하기 전이라면 그 달걀은 누구 거예요? 매도인 거. 인도했다면 누가요? 매수인 건데 달걀을 갖대 아직 매매 대금을 다 안 줬다면 뭘 줘야 돼요? 이자를 줘야 되고요. 만약에 아직 닭을 안 줬다 하더라도 인도 받기 전에 뭘 줬다면요? 대금을 완납했다면 달걀은 누가 갖는 거예요? 매수인이 갖아야 된다. 이런 뜻인 거죠. 끝입니다.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매수인의 의무가 나오죠. 1번 대금 지급 기한. 매매 계약은 쌍무 계약이니까 쌍방의 의무는 뭐죠? 동시이행 관계니까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요. 2번 대금 지급 장소는 원칙적으로 매도인의 주소지입니다. 다만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면 되고요. 3번 대금의 이자. 인도 받은 후에는 매수인은 과실을 수취하는 대신 뭐는 줘야 돼요? 이자는 줘야 돼요. 4번 대금 지급 거절권이 나와 있는데 쉽게 말하면 불안하면 못 주겠다고 거절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제가 아파트를 샀어요. 중도금 지급가로 갔는데 싸움 난 거예요. 막 네 집이냐 내 집이냐 막 싸움 나고 보니까 저한테 판 사람이 아파트 주인이 아닐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럴 때 아저씨 싸우지 마시고 돈부터 받으세요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누군가가 진짜 주인이 나타나가지고 내 집이라고 박박 우기면 돈 못 주겠다라고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거부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럼 매도인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매도인 입장에서는 뭐예요? 지금 왜 제가 돈 못 주겠다는 거예요? 불안해서 못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담보를 제공해주고 대금을 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요구할 수 있고요. 담보가 없다면 야 나한테 주는 것이 불안하다면 법원에다가 공탁해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요구할 수가 있어요. 정리해 볼게요.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매수인은 대금 지급을 뭐 할 수 있습니까?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매수인의 거절에 대해서 매도인은 담보를 제공하고 청구하거나 아니면 그 매매 대금을 공탁해달라고 뭐 할 수 있습니까?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끝이죠. 넘겨보시면 문제가 나오죠. 여기 지금 계약금 지나가지고 지금 간단히 보니 많이 나오는 부분은 아닌데 근데 지금 작년에 문제 나왔죠. 근데 이렇게 만약에 계약금 솔직히 계약금에서 반드시 한 문제 나오고요. 담보 책임에서 반드시 한 문제 두 문제 나와요. 그 다음에 나머지에서 한 문제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 있는데 보통 내면은 뭘 내냐면요. 매매의 의의를 내요. 자, 다시 한번요. 계약금 반드시 냅니다. 담보 책임 반드시 냅니다. 두 개 외에 다른 부분은 낼 수도 있고 어떻게 해요? 안 낼 수도 있어요. 낼 때 가장 중요한 점이 뭐라고요? 매매의예요. 복습해 볼까요? 아까 한 거. 자, 첫째. 매매 객체는 물건이 아니라 뭐라고요? 재산권입니다. 따라서 소유권뿐만 아니라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을 거래하는 것도 다 뭐예요? 매매입니다. 두 번째, 낙성계약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재산권을 이전해야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하기로 뭐만 하면요? 약정만 하면 성립합니다. 세 번째, 대가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금전이어야 합니다. 만약에 금전이 아닌 또 다른 재산권을 주기로 한다면 그때는 뭐가 돼요? 교환입니다. 이 세 가지인 거죠. 자, 기출파헤치기 틀린 거 답부터 먼저 볼게요. 2번. 지상권은 매매 대상이 될 수 없다. 이게 답이죠. 그죠? 매매 객체는 뭐라고요? 재산권. 그죠? 소유권일 수도 있고 지상권일 수도 있고 지역권일 수도 있고 채권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어요? 임차권일 수도 있잖아요. 답은 뭐예요? 2번. 근데 굉장히 많이 틀리셨어요. 이거를 제가 작년 보니까 거의 못 맞췄어. 왜요? 자꾸 경직이 되시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를 막 자꾸 뭐 하려고요? 외우려고 하니까 매매 객체가 재산권이라는 걸 아는데 지상권이 매매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건 자꾸 안 떠올려. 그걸 어떻게 항상 뭐 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 답은 뭐예요? 2번. 다른 질문 볼까요? 1번. 매매 비용은 반씩 부담합니다. 다만 매수인이 전부 부담하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예해요. 왜 이게 틀린 지문이냐 맞는 지문이에요? 이건 아까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계약 자유의 원칙상 임대차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계약법의 규정은 다 뭐라고요? 임의규정. 지금 오늘 우리가 열심히 배운 거 다 뭐예요? 임의규정. 특약으로 뭐 할 수 있어요? 달리 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다시 말하면 이것도 별거 아닌데 중요해요. 자, 계약 자유 원칙상 임대차를 뺀 나머지 모든 계약법의 규정은 다 뭐라고요? 임의규정이니까 특약으로서 무엇이에요? 달리 정할 수 있으니까 1번은 당연히 뭐죠? 맞는 거죠. 2번, 3번. 매매 목적물이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 그 인도 장소에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맞는 질문. 이런 건 안 틀리죠. 3번. 매매 목적물이 인도되지 않고 대금도 완제되지 않았어요. 그럼 이거죠. 인도도 안 됐고요. 대금도 안 줬대요. 그럼 누구 거의 과실은? 매도인 거. 따라서 목적물로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 맞는 질문이죠. 5번. 당사자 사이에 행사 기간을 정하지 않은 매매 예약 완결권은 아까 형성권이죠. 그래서 뭐에 걸려요? 제척 기간 10년이잖아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몇 년이요? 10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는 질문도 뭐죠? 맞는 질문이죠. 참 쉽죠? 민법이 제일 쉬워요. 그죠? 여기까지 할게요. 시간이 이게 담보책임도 중요하기 때문에 건드렸다가 또 너무 늦게 끝날 거예요. 그래서 제가 4월 3일 날 그죠? 4월 3일 날 잠정입니다. 4월 3일 날 요 담보책임부터 시작해서 민사특별법까지 정리해 드릴 거예요. 시간은 몇 시간 정도 걸리냐면요. 4시간만 하면 돼. 4시간만. 그래서 뭐 이거는 뭐 하루 종일 할 거 아니니까 너무 젖먹지 마시고 그래서 오전에 오셔서 점심 먹기 전에 끝날 거고요. 그다음에 다음 주에는 어떻게 해요? 다시 맨 처음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오실 때는 1권을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